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이라도 써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저 혼자 감싸안고 끙끙대기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글을 쓰며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부끄럽지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대학교 CC로 만나 2년 연애 중에 뜻하지 않게 지금의 첫째를 가지게 되어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대로 헤어지게 된다면 또다시 이런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하늘이 노랗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때 이 아이를 포기했으면 이렇게 예쁜 딸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냥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그 당시에 전 취업 준비생이었고 평범한 지방대를 재학 중이라 정말 미래가 불투명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연신 처갓집에 미안하다며 고개를 못 드셨고 지금은 저의 편인 장인 장모님께서도 그땐 저를 어찌나 반대하시던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장인어른께서 불쌍히 저를 여기셨는지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셨고 형편이 어려운 저희 집을 배려해 처갓집에 들어와 살게 해주셔서 신혼집이나 기타 돈 들어가는 일은 적게 해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건살이라 신혼생활이 편하지 않았고 저도 부침성이 좋은 성격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처갓집을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면서 자주 얼굴도 보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에 이야깃거리가 많아지다 보니 어느덧 저희 부모님처럼 편해지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러다 아이가 3살이 될 무렵에 저도 어느 정도 직장 내에서 자리가 잡혀 지금의 집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낳으면서 그동안 거두어 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장모님 손을 잡고 한바탕 울음을 쏟아내며 나왔네요. 분가라고는 하지만 처갓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한 터라 지금도 주말이면 서로 왕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분가를 하고 막상 생활을 하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처갓집에서 저희에게 큰 배려를 해주셨는지 알겠더군요. 처갓집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식비다 월세다 조금씩 챙겨드리기는 했지만 나와서 살아보니 그 금액으로는 택도 없는 적은 금액이란 걸 알았습니다. 세 식구가 사는데 식비며 생필품비며 대출 이자의 공과금에 정말 돈이 이리저리 새어나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즈음에서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아내도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되어보겠다고 직장을 알아보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직장 다니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통장 잔고를 보면 말 꺼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막상 아내가 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니 경기가 확실히 안 좋기는 한가 봅니다. 금방이라도 구할 줄 알았던 직장이 서류를 내고 연락이 오는 것이 정말 없더군요. 3개월쯤 지나자 아내도 지치고 저도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괜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아내를 힘들게 만드나 싶어 괴롭기도 하고요. 그러다 아내의 대학 동기가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자리가 생겨 아내에게 근무를 해보면 어떨 것 같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연락이 오는 곳이 없자 아내가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한 것 같았는데 저는 근무 조건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곳이라 반대를 했습니다. 근무 조건이라는 게 직장에 있는 위치가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대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대전입니다. 뭐 KTX 타면 30분이면 가고 차로 가도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이지만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지내는 걸 생각도 하지 않았던 터라 어린 첫째도 그렇고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렵게 생긴 기회이기도 하고 대학 시절의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자리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나 동기들은 다들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직장 생활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았나 봅니다. 더구나 친했던 동기가 있는 직장이라고 하니 적응하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꼭 그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버티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그 문제로 매일 다퉜습니다. 저는 기러기 생활은 싫다. 아이는 어떻게 돌볼 것이냐.
떨어져 지내다 보면 부부간의 애정이 식는다고 하고, 아내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정도로 육아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자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지내면 자기가 자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로 살게 되는 것이 싫다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투고 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결심이 선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말리기가 어렵더군요. 결국에는 허락했습니다.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말렸을 것이고 떨어져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땐 그걸로 아내가 자신감도 얻고 살림에 도움도 되니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같이 일할 지역으로 올라가 원룸도 같이 알아보고 필요한 가구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아내가 너무 어린아이같이 좋아하더군요. 한 번도 자취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아내였기에 설레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출근하며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4시에 장모님이 아이를 픽업해서 처갓집에서 맡아주셨다가 퇴근하면서 제가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아내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하면 집으로 올라와 같이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에는 제가 데려다주고 오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맨날 붙어있을 때보다 주말에만 만나니 많이 애틋해지기도 하고 월급을 받아오니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하는 것이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도 하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6개월 차에 들어서인가 아내가 갑자기 주말에 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주 주말마다 대구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게 된 상태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다, 직장 내 스터디 모임이 있다, 회사 내 감사가 있어서 주말에 근무를 한다 등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내려오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나니 그때부터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주말에 한 번씩 집에 내려오는 것이 되게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서 아내에게 툴툴거리기도 하고 섭섭하다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괜히 투정 부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내도 일하면서 피곤할 거란 생각을 하니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서로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있는 직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퇴근 때 깜짝 데리러 온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 한달음에 달려가서 회사 정문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7시가 넘어 퇴근하는 아내의 옆에는 웬 처음 보는 남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나오더군요. 왠지 이상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이런 모습을 봤다면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겠지만 연락도 뜸하고 집에도 잘 올라오지 않은 아내였기에 누군가 옆에 남자가 함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차에 타더군요. 서로 출퇴근할 때 태워다주는 사이인가 싶어서 뒤따라가 보니 아내의 원룸에 주차를 하고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뭔가 주고받을 물건이 있어서 올라갔겠지 싶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바로 뒤따라 제가 들어가면 확실하지 않을 것 같아 30분을 더 기다리다가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문 너머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보라고 문을 두들기고 아내는 잠시만 거리면서 서로 대치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5분을 문을 두들기다가 방에 들어가서 본 모습은 아까 같이 회사에서 걸어 나오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고 따라왔지만 막상 눈앞에 둘을 보니 피가 끓었습니다. 욕실에서는 방금 샤워를 한 건지 바디워시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면도기도 꽂혀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그 남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한 뒤 여기 회사에 연락해서 아내랑 바람난 놈이라고 소문을 다 내버릴 거라고 말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더 말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바로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내는 잘못했다는 장문의 카톡만 와 있었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저를 아들처럼 거둬두신 처갓집을 생각해서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 엎어버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신랑은 같은 회사의 연수원 동기입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입사 동기이다 보니 연수원에서 안면을 트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신랑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회사 내에서도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서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사 동기들끼리 워크숍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같은 조언이 되어서 이틀 동안 지내다 보니 연락처도 교환하고 만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며 느낀 점이라면 신랑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둘이서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 어머님께서 신랑에게 의지도 많이 하고 신랑도 어머님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저에게 잘해주고 저도 어머님을 살뜰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신랑과 연애를 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어머님을 살피던 모습 때문인지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식사 준비는 제가 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연애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리더십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신랑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밖에서 일을 잘하고 들어오면 제가 내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서두르기를 바라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이미 상견례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다 보니 결혼을 늦게 하려고 했는데 양가 어른들의 성화에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하게 되었고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차 들렀을 때 제 인생에서 크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갔는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희를 방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인은 여태 신랑의 식사를 챙겨줄 때 단 한 번도 식은 밥이나 전에 해둔 밥을 준 적이 없다고 저에게 신랑의 밥을 챙길 때는 꼭 갓 지은 새밥으로 주라고 했으며 식단도 가능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으로 그리고 김치를 좋아하니 김치는 종류별로 2개 이상을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치를 먹지도 않는데 집에 김치가 쌓이게 생겼어요. 그날은 그렇게 신랑의 식습관이나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과 같은 내용으로 거의 1시간을 듣고 왔습니다. 신랑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기만 했을 뿐이고요. 그날 집으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신랑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만 돌았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신랑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도 밥은 먹어야 하니 반찬을 배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고 하길래 네네 거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 후 어머님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셔서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지난번 식사를 챙기는 것에 이어 이번에는 신랑이 집으로 돌아오며 꼭 겉옷을 받아서 걸어주고 집에서는 편안히 쉬어야 하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는 2 이상은 낳으라고 하면서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신랑은 여전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요즘 어머님이 적적한 것 같으니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하는데 정말 미운 시어머니라 그런지 시간을 할애하기도 싫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신랑 혼자서 어머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있으니 신랑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머님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바쁘냐고, 신랑이 바깥일 다 하는데 저보고 생색을 낸다느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시비를 걸려고 전화하신 건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 일이 많은 거라 신랑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비슷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인지. 사실 시어머니 문제로 신랑과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늘 시어머니 감싸고 도는 신랑과 이야기를 할 때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고는 첫 제사를 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때가 분기 마감을 할 때라서 저도 신랑도 많이 바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머님께 회사 일이 이러이러해서 당일 저녁이 되어야 참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화가 난 목소리로 결혼을 했으면서 아직도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냐며 당장 연차를 쓰던 퇴사를 하던 와서 제사 준비를 도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고, 저도 첫 제사이다 보니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연차를 사용해 제사 음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음식을 하러 가던 당일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 오기 전에 꼭 목욕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외출 전에 간단히 샤워는 하는데 무슨 목욕까지 하나 싶어서 샤워하고 이제 출발한다고 했더니 집으로 바로 오지 말고 꼭 목욕탕에 들러서 목욕을 하고 오래요. 새신사한테 때도 좀 밀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목욕탕에 들리지 않고 시댁으로 갔는데 저보고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목욕탕은 다녀왔는지부터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목욕탕을 다녀왔고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샤워만 하고 왔다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원래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 탄다고 꼭 씻고 음식을 함께 하는데 저는 목욕을 안 하고 왔으니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고 손을 씻어서 부정을 씻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무슨 종갓집도 아니고 제사도 안 지내는 집안이다 보니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참고 나물 하나 묻히고 손 씻고 물을 썰고 손을 씻고 정말 손을 많이 씻었어요. 그렇게 제사 준비를 하는데 음식에 제 머리카락이 빠져서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더러운 년에 머리가 들어갔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 그때 느꼈어요. 맞출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 머리카락이 들어간 고사리 나물을 그대로 싱크대로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욕을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회피하고 그대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퇴근하고 집으로 온 신랑이 저에게 제정신이냐며 화를 내고 저는 서러운 마음에 그동안 서운했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제가 신랑 집에 종년으로 팔려간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의 식사, 빨래, 청소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며 시댁까지 가서 식모살이를 해야 하냐고요. 처음 결혼을 할 때에는 둘 사이가 좋은 것처럼 저도 엄마처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하대하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제 말을 듣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가족이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았냐며 이게 무슨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냐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했고 저는 하늘이 반쪽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그날 밤 친구네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제사였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시어머님은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며 이혼을 하라고 아침부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집에 가니 열을 받을 대로 받은 신랑이 있었고 제가 집에 들어가자 신랑은 있는 힘껏 제 머리를 쳤고 저는 그대로 쓰러져 있다가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네가 뭘 잘했냐며 저희 친오빠가 오기 전까지 절 때렸고 친오빠가 집에 온 순간부터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친오빠가 저희 신랑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폭행 사건이다 보니 제가 합의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저 콩밥만 먹이고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갔더니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 온몸이 멍투성이에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었는데 그렇게 저를 하대하던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정말 제 병실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눈에 독을 품고 와서는 이만하면 됐다고 합의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폭행당한 건 저인데 왜 본인이 합의를 해주라 마라인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 저에게 그만해라, 마음 풀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들 거라고 전 이렇게 못 사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서 당신 아들 이혼하는 거 잘 지켜보시라고 하고 옷발시켜서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지금은 제 폭행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분과 동시에 저의 보호처분도 신청해둔 상태이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내용의 문자나 음성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오늘 휴대폰 번호도 바꿔둬서 연락을 끊을 예정입니다. 여자 팔자는 본인이 꼰다는 말이 있는데 분명 연애할 때 이 사람이 가부장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신랑은 웃긴 인연이긴 한데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무실 단지가 밀집된 곳에 둘 다 사무실이 있는데 저는 그 밥집이 단골 밥집이라서 자주 가는 편이었고 신랑은 종종 그 밥집에 오다 보니 어떻게 얼굴을 종종 보게 되었어요. 사실 사무실의 점심시간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 인근 식당들이 늘 북적여서 자리가 없으면 만들어서 앉기도 하고 그런데 늘 회사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저와 달리 신랑은 혼자 와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희 테이블에만 자리가 있어서 함께 합석을 해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시원시원하게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혼자 야근을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식당에 앉아서 회사 사람들과 식사 중인 그 사람을 보았는데 평소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고 혼자 먹던 그 사람과 반대되는 상황에 혼자 웃음 짓고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사기 위해 바로 옆 카페에 갔습니다. 제가 나오고 오래지 않아 신랑이 나오더니 저에게 점심때 같이 식사도 하고 저녁도 이렇게 같은 밥집에서 먹는 것도 인연인 것 같다며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 사람의 인상이 나쁘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된 점은 그 사람이 회사에서 슈퍼바이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외근이 잦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고 담당 지역이 지방권이다 보니 출장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퇴근 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게 되었고 장거리 운전이 잦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사람이 점차 좋았습니다. 하는 행동은 거의 연인인데 사귀자는 말이 없다 보니 혼자 애달아하고 있던 중 그 사람과 퇴근 후 근처 오뎅 가게에서 술을 한잔 했어요. 술을 먹으며 부모님이 계시고 7살 된 늦둥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뒤늦게 육아를 하시니 너무 힘들어해서 본인이 거의 도맡아서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사실 본인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을 할 나이도 다 되어가는데 늦둥이 동생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부모님도 신경이 쓰여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부모님이 케어하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신랑이 걱정한 게 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선 집에서 전화가 엄청 자주 왔습니다. 뭐를 사오라는 둥, 유치원 알림장 같은데 준비물 같은 걸 챙기라는 둥, 유치원 전화는 네가 받으라는 등등 그냥 거의 보호자였어요. 그리고 주말도 이틀 중 하루는 꼭 늦둥이 동생과 함께 데이트를 했는데 무슨 부부도 아니고 그 어린애랑 데이트를 하려니 카페 이런 데는 노키즈존이 많아서 꿈도 못 꾸고 키즈카페나 식사 후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애가 노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런 말은 웃기지만 엄마 체험권 같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하던 늦둥이도 매주 보다 보니 절 좋아하기 시작했고 처음과 달리 저에게 많이 웃어주기도 하고 잘 안기기도 하는 아이가 저도 귀여웠습니다. 신랑은 제가 잘 배려해주는 걸 알다 보니 저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출장이 잦기는 했지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날이면 꼭 저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점심시간에 사무실 직원들과 먹도록 커피를 사준다거나 데이트를 할 때에도 미리 제가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하거나 좋아하는 곳을 찾아보는 등등 정말 자상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중 신랑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30을 앞두고 있던 저는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랑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정말 순하게 생기시고 저에게 엄청 잘 대해주셔서 그 흔한 시집살이도 없이 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제사 때도 준비를 다 해두시고 오게 하시고 생선을 좋아하는 절 위해서 늘 냉동실에 고등어나 갈치와 같은 생선을 준비해두고 제가 집에 가게 되면 구워주셨어요. 출장이 잦은 신랑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녁이면 운동을 등록해줬고 집에 있는 날이면 늘 맛있는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다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신랑이 말하더라고요. 혹시 동생을 우리가 키우면 안 되냐고. 곧 초등학교 입학하는 동생을 저희가 키우자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사는데 굳이 저희 집에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키워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신랑에게 물어보니 신랑이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막내가 본인의 아이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처음부터 몰랐던 일이고 호적에도 부모님께 올라가 있으니 끝까지 모른 척하지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와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너무 좋았는데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본인도 커갈수록 자신을 닮아있는 아들을 보니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녀 계획이 있으니 본인의 아이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받아들이고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 말을 듣고 몇 주를 제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으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도련님을 아들이라고 불러야 할 수도 있겠구나. 처음 나에게 과하게 친절하던 부모님, 늘 나에게 잘해주던 신랑. 이 모든 게 큰 거짓말을 뒤로하고 있어서 그랬던 건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게 저도 몇 년 동안 그 막둥이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호적 정리 같은 머리 아픈 일을 미뤄두고 몇 달의 고민 끝에 우선 데리고 살아보자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 신랑은 그 이후로 거의 저를 기빈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몇 주는 어색했지만 그 이후로는 또 그런대로 익숙해지기도 하고 신랑이 정말 거의 모든 것을 해줬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안쓰러운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과 그리고 다른 여자와 신랑 사이에서 난 아이를 보는 제 복잡한 마음이었죠. 신랑은 거의 한 달에 반 정도를 타지에서 지낼 정도로 출장이 잦았는데 하루는 신랑이 집에 오고 씻는 사이에 문자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나 임신했어 라는 문구. 제 머리에서 이성이 끊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걸 제 휴대폰으로 찍어뒀습니다. 신랑이 평소 휴대폰을 늘 잠금 상태로 사용하고 새로운 문자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더 깊은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방에서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변호사도 많은 사건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막장인 거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더러운 걸 보기 전에 동생이 본인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끝내는 게 맞는 일이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사람 하나 보고 이해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문자를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아이가 없었고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유부남인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 만난 것도 저보다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출장을 간다던 그 사람은 출장이 아니라 그 여자의 집에서 생활을 하며 철저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 대화 내용부터 쭉 녹음을 했고 그 여자는 제가 이혼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연애를 술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 하도 감당이 안 되었지만 저에게는 증거를 모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의 개인 SNS에는 신랑과 찍은 사진, 여행 등등 많은 게 있었고 저는 모든 것을 수집해두고 며칠 만에 집으로 가서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신랑에게 제가 청구한 건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영악해지려면 얼마나 영악해지는지 그날 알게 되었고 신랑에게 다른 여자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과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조용히 이혼을 하자고 말하고 본가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복잡하지만 이 이후의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이 그동안의 잘못과 더러운 짓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고 나니 앞으로는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아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